해적을 소재로 한 영화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소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방대해집니다. 하지만 낭만적으로만 보이는 인상과 달리 실제 해적 행위는 냉혹하고 현실적인 범죄 사업일 뿐이며 고상한 면은 전혀 없고요. 오직 돈을 벌겠다는 욕망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는 현대 해적 행위에는 낭만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죠.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해적이란 빈곤 속에서 야생화된 사람들로 그 뒤에는 이들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이나 무모한 모험가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원래대로라면 중형을 받아야 마땅한 부류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해적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경비가 허술한 상선이고 그 다음 표적이 되는 것은 석유나 가스를 운반하는 유조선입니다. 크루즈선 같은 거대한 여객선은 그들에게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죠. 그렇다고 땀 흘려 일하기는 싫고 총을 잡아서라도 돈을 벌겠다면 어떤 무모한 짓이라도 벌이는 게 이들입니다. 흥미로운 건 낡은 AK 소총 하나 들고 있는 야만적인 무리와 현대 문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최첨단 크루즈선이 맞붙었을 때 가끔은 의외로 그 야만적인 쪽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죠. 물론 그런 일은 정말이지 극히 드문 예외입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현대 해적의 실체. 현대 해적들이 활동하는 주요 지역은 소말리아 해안, 기니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연안입니다. 이들 해적 집단은 구성원의 출신 배경이나 성격이 매우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서는 과거에 패배한 부족의 잔당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지역 유력자의 지휘 아래 해적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니만 일대에서는 해적들이 독특한 형태의 범죄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마치 기업처럼 조직을 체계화해 물류 담당 부서, 인질 협상을 맡는 사무소, 어선으로 위장한 보트나 지원선을 운용하는 운송부서 등까지 갖추고 있죠. 때로는 하나의 부족 전체나 대규모 일가가 해안을 지나가는 배들에게서 받는 통행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입으로 무기를 사들이거나 지역 내에서 정치적 지위를 돈으로 사는 일도 드물지 않은데요. 해적 집단의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해적을 배출해온 곳은 기니만 일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적이 많은 곳, 결코 자랑스럽지는 않은 2위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 인근의 소말리아 및 예멘 해안 지역입니다. 특히 아덴만에서는 최근 들어 크루즈선까지 공격당할 정도로 해적 활동이 극심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지역에서조차 실제 해적의 수는 수천 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건 전투원들만 기준으로 한 숫자고요. 만약 지원보트의 선원들, 경비원, 협상가, 무기 공급자, 정보 제공자 같은 뒤에서 움직이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수만 명 단위로 불어나죠. 더 나아가 해적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가족, 일가, 부족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 역시 전방에서 활동하는 전투원들처럼 삶이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그들 모두 빈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 걸고 이 가난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해적들이 상선을 상대로 차근차근 쌓아 올린 습격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 큰 승리, 아니 약탈 같은 건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의 장비는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형편없기 때문인데요. 테러의 상징이 돼버린 구형 AK-47 소총, 권총, 산탄총, 그리고 오래된 수리탄 정도가 고작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타는 모터보트나 소형 스키프는 노후된 엔진을 달고 있어서 현대식 배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은 보통 밧줄이나 갈고리를 던져 기습을 가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들은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 스패로우 같은 고전 해적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장비 부족, 인원 부족, 단순한 전술, 이 모든 것이 해적들이 크루즈선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작은 상선이나 둔한 유조선에는 통했던 수법도 현대식 크루즈선에는 전혀 통하지 않죠. 다만 안타깝게도 과거에 단 한 차례 해적이 크루즈선 습격에 성공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해적과 크루즈선이 비극적으로 충돌했던 실제 사례로 가장 먼저 소개할 만한 일입니다.
크루즈선 르포낭호 납포 사건. 이 사건은 그리 전형적인 사례는 아닌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공격 대상이 된 르포낭은 크루즈선으로는 드물게도 호화로운 3돛대 범선형 요트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비교적 작은 규모였던 점이 화를 불러 해적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아주 작은 배는 아니었고 범선치고는 상당히 큰 편으로 배수량은 약 1,500톤, 승무원은 3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습격 당시 배에는 승무원들만 타고 있었고요. 2008년 4월 이 배는 세이셸 제도에서 관광객을 하선시킨 후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접한 소국 지부티를 향해 항해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말 그대로 해적의 소굴이라 불릴 만한 해역이었죠. 4월 4일 범선은 인도양 북부 위험한 아덴만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갑자기 배는 두 척의 모터보트 사이에 포위당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 6에서 7명이 타고 있었고요.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인지 승무원들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은 승무원들은 해적의 감시하에 배를 소말리아 해안 쪽으로 돌려 북부 마을인 갈라드 앞바다에 정박시켰죠. 그리고 예상대로 해적과 연계돼 있을 법한 현지 당국은 프랑스 정부와의 몸값 협상에 흔쾌히 나섰습니다. 나토의 보고에 따르면 합의된 몸값은 215만 달러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측 모두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4월 11일 승무원 30명 전원이 무사히 풀려났으며 해적 측은 현금 215만 달러를 손에 넣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프랑스군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협상이 끝나자마자 돈가방을 챙겨 귀환하던 해적들의 차량 행렬을 추적했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가 그 차량 행렬을 습격해 해적 6명과 몸값 일부를 체포하고 회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2012년 파리 법원은 이 6명에게 징역 4년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인질을 이용해 거액의 몸값을 받을 수 있고 설사 잡혀도 유럽의 쾌적한 감옥에서 지내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인질 사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어요. 한편 유럽연합 국가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대응책으로 아탈란타 작전 같은 해적 대응 임무 부대를 급히 창설해 나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크루즈 범선 사건은 크루즈선에 대한 해적 공격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유명한 공격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왜 해적들이 크루즈선을 좀처럼 노리지 않는지를 더 명확히 살펴볼게요. 시본 스피리토 습격 사건. 이 사건은 2005년 11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고급 크루즈선 시본 스피리토가 소말리아 해적들의 표적이 된 거죠. 해적들은 배에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위협하듯 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총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건이 해적들이 소련제 구식 무기 RPG-7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를 실제로 사용한 기록상 최초의 사례였다는 사실인데요. 다행히도 이 골동품의 탄두는 상부 구조물에 명중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소총, 더구나 RPG를 상대로 크루즈선이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은 오직 뛰어난 조타 기술과 속도뿐이었습니다. 크루즈선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가 해적의 보트를 밀어내면서 배에 가까이 접근해 올라타는 걸 방해한 거죠. 여기에다 승무원들은 워터캐논이라고 불리는 고압 살수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마치 300년 전의 풍경처럼 평화로운 배와 잔혹한 해적의 대결이 벌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배가 전혀 무방비 상태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배의 구조 자체가 방어수단이었고 1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선체 측면에 불과 수십 센티미터 높이의 보트에서 뛰어오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당시로서는 최신형 방어 장비인 일명 음향 무기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광고에서 떠들던 것만큼 위력이 강하진 않았지만 이 음향포는 최대 150데시벨에 달하는 강력한 소리를 내뿜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 화기로 무장한 적을 상대로 이렇게나마 대응 수단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강력한 음향 공격에 놀란 해적들은 즉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한편 위기를 모면한 크루즈선도 항로를 중단하고 운영회사의 지시에 따라 세이셸 제도로 회항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다치긴 했지만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죠. MSC 메로디호 습격 사건.
2009년 4월 해적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이 크루즈선을 습격했습니다. 보아하니 승무원들이 깊이 잠든 틈을 노린 기습을 의도했던 것 같은데요. 공격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약 1080km 떨어진 해상에서 벌어졌고 가벼운 보트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였죠. 아마 해적들은 이동식 거점 역할을 하는 모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몇 척의 해적보트가 배에 접근해 자동 소총으로 위협 사격을 시작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깜짝 반격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퍼부으며 배를 세우려 했던 해적들에게 크루즈선 쪽에서 뜻밖의 대응 사격이 가해진 거죠. 사실 이 배에는 선박 운영사가 고용한 이스라엘 민간 경비팀이 승선해 있던 거예요. 한동안 크루즈선과 해적보트는 나란히 달리며 서로 자동 소총으로 총격을 주고받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크루즈선이 속도를 올려도 해적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좀처럼 거리를 벌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일부 승객들은 데크 의자나 테이블을 갑판에서 들어던지며 해적보트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와 승무원과 경비팀의 대응을 거들었죠. 결국 해적들은 이 배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공격을 포기한 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습격 발생 이틀 뒤 스페인 해군의 프리기탐 SPS 누만시아가 세이셸 인근 해역에서 용의자들을 포착해 관계 당국에 넘겼습니다. 아테나호의 운명. 벼락은 같은 나무에 2번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이네요. 아테나호의 에피소드는 바로 그 예외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 오래된 크루즈선은 1947년에 건조되었고 1956년에는 이미 세간의 화제가 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톡홀름이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던 이 작은 선박은 대서양에서 훨씬 더 거대한 이탈리아의 외항 여객선 안드레아 도리아호와 충돌했던 거예요. 불운하게도 침몰한 쪽은 이탈리아 선박이었습니다. 반면 스톡홀름호는 수리된 뒤 오랜 항해 속에서 여러 차례 선주와 이름을 바꾸며 마침내 아테나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일 아테나호는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적들이 파리 때처럼 사방에서 몰려들어 배를 둘러싸고 올라타려는 시도를 감행한 겁니다. 용감한 승무원들은 소방용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뿜으며 필사적으로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해적들이 마침내 물러난 건 무전으로 호출된 미 해군의 대잠수 초계기 P-3C 오라이언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해적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죠. 이렇게 해서 선내에 누구 하나 다치는 일 없이 승객 400명 전원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최고령급 크루즈선의 긴 항해 역사도 결국 팬데믹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2021년에 퇴역한 뒤 2025년 여름에는 마침내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다루기 힘든 먹잇감. 지금까지의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듯 대형 크루즈선을 향한 해적의 습격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먹잇감은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인 거죠. 거대한 외항 크루즈선의 선체 측면은 너무나도 높아 쉽게 데크로 뛰어오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높이 15m를 넘는 곳까지 갈고리를 던져 건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무리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승무원을 위협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경우 정도일 거예요. 게다가 배에 설치된 각종 방어 장비들도 해적의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압 방수포와 음향 무기가 있죠. 이 장비들만 제대로 활용해도 소형 모터보트나 스키프를 타고 접근하는 해적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상한 보트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소부터 감시를 철저히 유지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해적들은 크루즈선처럼 적외선 센서나 레이더 같은 최신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최소한 경무장을 갖춘 전문 경비팀이 탑승해 방어하는 방식일 거예요. 실제로 MSC 메로디호 사례처럼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레드존에서는 이처럼 무장 경비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크루즈선에서는 각종 관료적 법적 제약 때문에 무장 경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총기류가 선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항을 거부하는 항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크루즈 회사와 각국 해군 간의 협력 체계입니다. 위험 해역을 통과할 때는 크루즈선 지휘부가 반드시 해군과 협의하며 항로를 결정합니다. 레드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군 함정이 즉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미리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